안녕하세요. 노인체육론의 이성년입니다. 2026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 대비 핵심 특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테마 두 번째 노인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은 운동의 어떤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운동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체력, 그리고 운동 수행력, 건강 또는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레크레이션, 여가에 참여하는 어떤 계획된 어떤 신체 활동을 우리가 뭐라 한다?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체력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어떻게 한다? 유지 또는 스스로 수행된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어떤 반복적인 어떤 신체 움직임을 운동의 정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3번에 보면은 신체 활동 중 체력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것들이 바로 운동에 대한 정의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체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체육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체력을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체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본인의 어떤 직업, 잡이나 어떤 영화 활동, 일상생 활동을 어떤 필요감 없이 어떻게 수행하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방해 체력과 행동 체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방해 체력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살펴보자고 하면은 외부적인 어떤 스트레스, 어떤 물리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방어하면서 유지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방해 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해 체력의 어떤 구성 요소는 지금 옆에 심화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이 잘 나와 있는데 어떤 기관 조직의 구조나 어떤 온도를 조절하거나 면역 능력이나 적응 또 여기 뭐 하나 더 얘기하자고 하면은 어떤 그 시차 있잖아요. 시차 우리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발생하는 어떤 시차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방해 체력에 대한 어떤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위 여기 온도가 나와 있는데 더위나 추위를 참는 능력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면역력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이런 방해 체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동 체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운동의 어떤 정의와 그 정의에 부합하는 어떤 행위를 하기에 적합한 부분들을 바로 행동 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하는 의지 행동을 포함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작업 능력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행동 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동 체력의 어떤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옆에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쯤 읽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읽어보고만 보고 마무리할 텐데 뭐 근력이라는 것은 근육의 어떤 저항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근지구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근력이라는 것을 어떤 저항에 대해서 오랫동안 버티거나 근수청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근지구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심폐지구력이라는 것은 호흡기관이나 어떤 순환계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운동 및 활동에 어떤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유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관절의 어떤 가동 범위를 어떤 늘리는 능력 그리고 신체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신체의 어떤 구성의 어떤 비율로 어떤 체지방량과 뭐 제지방량으로 분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발력이라는 것은 어떤 빠르게 어떤 큰 힘을 발현하는 능력, 민첩성이라는 것은 신체의 방향을 신속하게 바꾸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다른 학부 수업 나가게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첩성이라는 것이 말로 민첩성 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전적인 정의라는 것은 방향을 신속하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민첩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형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평형성이라는 것은 정적 또는 동적인 상태에서 어떤 몸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평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협응성도 있습니다. 협응성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신체의 각 부위가 조화를 이루면서 조정 및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군대에서 보면은 제식 훈련할 때 왼발이 나갔을 때 오른발을 들어 올리는 어떤 형태의 어떤 걷기나
어떤 구보의 형태를 모습을 취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처음에 가면은 양발이 동시에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협응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응 시간,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때 요구하는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반응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피드라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옆에 보시면은 윌리엄스가 체력의 어떤 요소를 분류하고 주고 있고 각각의 건강 관련 체력, 운동 관련 체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 관련 체력도 충분히 알아두셔야지만 우리가 특히 잘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은 바로 건강에 대한 관련된 체력이에요. 그래서 근력이나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어떤 신체 활동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체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또 운동이랑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골격근에 의한 어떤 신체 움직임이고 일상생활에 어떤 활동이 포함되는 것을 신체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골격근의 어떤 수축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소비가 증가하는 신체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되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크겠죠. 그 내용들을 좀 볼 텐데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면은 어떤 심장의 어떤 근육의 기능이 향상이 돼서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일회 박출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최대 어떤 확자기 충만이 증가하게 되고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하게 되고 조기 심실 수축이 감소하게 되고 어떤 혈액의 어떤 지질 상태가 어떤 개선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능력이 또 향상되고 유지가 되고 수축기 혈압이 또 감소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이 또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력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조기 심실 수축 감소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잘 못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요거 합문을 해가지고 심장이 정확하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을 바로 어떤 이 상태, 바로 조기 심실 수축의 감소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심발출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체 활동의 어떤 심혈관계의 어떤 건강의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어떤 지질이나 어떤 단백질, 글루코스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저밀도 지질 단백질, 우리가 LDL이라고 하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과 초저밀도 지질의 단백질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성지방이라 하죠. 우리 TG라고 또 영어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TG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결국 고밀도 지질 단백질 또 다른 말로 HDL이라고도 합니다. 이 HDL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증감으로 해서 앞에 보았던 LDL과 TG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보면은 글루코스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글루코스의 내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혈당 조절 능력이 되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이 당뇨병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앞에 보았던 지금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 뭐 저밀도나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고밀도 단백질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 중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역할들 신체 활동이 그런 긍정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 네 가지 정도 더 살펴볼 텐데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만을 하게 되면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복부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하게 되고 체지방에 대한 무게도 감소하게 되고 체지방률도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섭취한 칼로리보다 신체 활동량이 적을 때 그런 것들이 몸 안에 축적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 비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체 활동이 더 많이 하고 충분하다고 하면은 비만이 발생할 일이 없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골다공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뼈의 어떤 밀도가 낮아져서 아무 어떤 실체 활동을 하지 않아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골다공증이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골 무기질의 어떤 밀도가 어떤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골밀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인데요.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은 웰빙과 행복의 어떤 느낌이 향상이 되고 카테콜라민이라고 하죠. 카테콜라민 아까 그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증가시키게 되고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우울증과 어떤 기분과의 관계성이 되게 높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울한 마음이나 우울증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로 신체 활동에 대한 증가가 바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기능적인 상태인데요. 어떤 기능적 상태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의 어떤 장애가 발생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근력과 유연성이 향상되게 된다. 그 다음에 근력 증가로 낙상의 위험이 감소하고 골절의 위험이 감소하고 반응 시간, 반응 시간이라고 해서 운동에 대한 반응 시간이나 두뇌의 어떤 혈액의 어떤 공급과 인지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기능적 상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은 심화 포인트에 건강과 웰빙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건강과 웰빙. 이건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신체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운동이 어떠한 효과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지 그 방금은 약간 어떤 신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몸 안에 변하는 어떤 생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그걸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리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체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심리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보시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기출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많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나온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심장 어떤 혈관 계통과 호흡 계통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도 그때 첫 번째 시간에도 다뤘었는데 결국 운동을 많이 해서 결국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떤 심장 및 어떤 혈관의 어떤 기능이 향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유산소 능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향상이 되거나 유지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최대 산소 섭취량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심박수가 또 감소하고 일회 박출량이 또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초 혈관에 대한 저항이 또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혈압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되게 증가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던 다양한 어떤 좋아지는 어떤 증가에 대한 능력들과 함께 결국 심폐지구력에 대한 능력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된다. 결국 또 마찬가지로 분다 환기량의 어떤 증가나 안정시 호흡수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결국 폐활량이 증가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호흡이나 심장이나 혈관 계통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 근력이 일단 1차적으로 젊은 분들이나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당연히 근력이 향상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이 근육 및 골격 계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뼈의 어떤 질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근육층이 발달하기 때문에 몸 안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근육층의 발달로 인해서 외부의 어떤 충격에 어떤 장기가 손상이나 뼈가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지방층이 또 감소한다고 있어요. 또 너무 비만이게 되면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감소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피부의 어떤 어떻게 돼요?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향상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뼈대 및 관절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결국 피부의 탄력이 향상되는 것도 결국 노화를 억제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머지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늦출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분비 계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분비 계통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어떤 감수성,
그다음에 또 증가시키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또 감소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인슐린의 어떤 반응을 업시킨다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조그만 어떤 혈당의 어떤 반응에도 몸 안에서 인슐린이 들어왔다고 반응을 하고 그것들을 어떤 좋아지는 어떤 형태가 바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인슐린의 어떤 감수성이 감소하거나 저항성이 또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적은 어떤 혈당으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높은 어떤 혈당의 음식을 먹었을 때만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인슐린이라는 것은 결국 당뇨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에 있어서 예방이나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내분비 계통에 있어서의 운동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대사증후군이나 유병률이 어떤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 인슐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당뇨병을 예방시키거나 어떤 개선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차형 상처의 어떤 치유 속도를 향상시키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어떤 운동의 어떤 신체의 어떤 생리적 내분비 계통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신경계통의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반응에 대한 부분들, 반응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빨라지면서 반응 시간도 단축하게 되고, 어떤 몸이 어떤 반응하는 어떤 부분들이 빨라지는 것은 결국 신경의 전달 기능이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체 어떤 제어 어떤 능력이나 협응력이 또 향상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수면 상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이 또 향상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치매가 또 발생한 것들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신경 전달 기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운동 기술 습득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존 운동 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운동 기술을 습득을 해서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운동의 어떤 사회적 효과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운동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런 생리적인 어떤 기능이 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운동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뒤에 나오는 어떤 사회적 효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준비 운동의 어떤 생리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한 번씩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어떤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운동의 심리적 효과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긴장에 대한 이완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신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긴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된다? 이완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그 불안을 또 같이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런 규칙적인 어떤 운동과 어떤 결국 운동에 대한 효과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어떤 감소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기분 상태의 어떤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신체 활동은 어떤 건강의 어떤 저하를 방해시킨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고독이나 어떤 심리적인 외로움, 부정적인 어떤 결과에 어떤 대처하는데 이런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정신건강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 신경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신적 어떤 질병 치료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어떤 심리적인 효과라는 것은 어떤 기분적인 측면들이는 것들을 또 관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더 정신 건강을 유익하게 더 좋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운동의 사회적 효과가 들어가 볼 텐데, 아까 위에서 제가 이제 준비 운동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밑에 옆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 좀 추가로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준비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준비 운동과 또 정리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의 어떤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니다. 사회적 효과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걸 전지적인 시점으로 좀 더 빼서 어떤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어떤 운동이 사회적인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면은 첫 번째가 사회에 대한 통합입니다. 규칙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사회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사람들은 그 운동을 배우면서 그 운동 안에서의 어떤 스포츠의 어떤 규칙과 룰, 그다음에 서로 간의 팀워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어떤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이런 사회 통합의 어떤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보게 되면 새로운 인맥을 또 얻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맥이라는 것은 어떤 다양한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운동이 이루어질 때 어떤 신체 활동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인맥과 생성과 교류를 촉진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노화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인맥들과 이런 것들을 잘 가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교류를 가짐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더 좋은 어떤 이런 노화를 성공적인 노화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번에 보면은 확대된 어떤 사회적 문화적 연결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은퇴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떤 회사도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타인과의 어떤 교류가 굉장히 적어지게 될 텐데, 타인과의 교류가 바로 운동으로서 발생하게 되고 신체 활동 말 그대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정보나 다양한 소식들을 스스로 넓힐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운동의 어떤 사회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할 유지와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체 활동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새로운 어떤 역할 습득에 필요한 활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다수가 단체로 모여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본인이 맞는 다양한 어떤 새로운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또 수행해 나가면서 얻는 어떤 보람과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활력을 얻는 것이 바로 4번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보면은 세대 간의 어떤 교류의 촉진입니다. 신체 활동은 세대 간의 어떤 교류 기회를 제공해서 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다양한 어떤 나이대의 사람들과 운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다양한 어떤 문화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로 어떤 의논을 해서 다양한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5번 세대 간 교류의 촉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운동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신체적, 그다음에 심리적,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핵심 테마 3장으로 넘어가서 노인은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인이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할 때 지금 어떠한 설계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핵심 테마 3번 왔고요.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노인의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어떠한 요소나 어떤 다양한 어떤 방식들, 원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운동을 동기를 유발시키거나 어떤 방법들, 방안들이나 권고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을 좀 알아보면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잘 좀 경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운동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운동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이와 같은 형태를 첫 번째로 고려하게 됩니다. 1번에 보면은 신체의 어떠한 조성, 그다음에 뼈의 건강, 뭐 신경근 긴장, 스트레스 수준, 개인의 어떤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운동 트레이닝 형태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조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체지방을 어떤 감소시키기 위한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근육 또는 뼈를 강화시키기 위한 저항 운동. 여기서 저항 운동이라는 것은 살짝 제가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심화 포인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심화 포인트에 되면은
근육이 외부의 저항에 대응해서 수축하면서 수행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말 그대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무거운 어떤 바벨이나 덤벨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이 바로 저항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저강도의 어떤 지속적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중을 어떤 말 그대로 감소해야 하는 어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은 모두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앞에서 보았던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저항 운동, 그다음에 또 지금 방금 이제 또 배울 게 이제 유연성 운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노인분들의 낙상을 위해서 평형성 운동이 있는데, 각각의 어떠한 형태, 강도, 시간, 빈도의 형태를 가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으로서 보고 넘어가게 되면은 큰 의미는 없어요. 보고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걷기나 그다음에 달리기, 자전거, 수영, 에어로빅 같은 어떤 운동의 형태를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목표가 어떤 심박수가 100이라고 쳤을 때 그 심박수의 50% 정도 출력되는 거를 저강도, 중간을 60%, 고강도를 70%로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강도에 맞게 본인의 어떤 개별성에 맞게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나눠서 운동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운동의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한 주에서 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실시를 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강도의 형태를 증가시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항 운동이에요. 저항 운동에 대해서 볼게요. 저항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지구력 발달을 위해서 하는 어떤 부분들을 저항 운동이라고 또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하는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번 내가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의 어떤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한 40에서 50% 정도의 어떤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다음 운동 자각도라고 있는데, 보그의 어떤 운동 자각도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심박수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120에서 130 정도의 어떤 심박수를 유지하는 8회에서 12세트를 한 번 정도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시간은 앞에서 나와 있던 거랑 동일하게, 우리 유산소 운동과 동일하게 20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동의 능력들이 향상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 증가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의 빈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2에서 3회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연성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유연성 운동은 이런 식으로 형태, 강도, 시간, 빈도를 좀 알아보기 전에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맨 처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심화 포인트에 유연성 운동 형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적 스트레칭인데, 말 그대로 몸의 어떤 관절이 어떤 정지된 상태에서 천천히 근육을 늘려가면서 신전을 유지시키는 스트레칭 방법을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이 정적 스트레칭의 장점은 말 그대로 어떤 조심스럽게 움직임이 없는 다이나믹한 상태에서 근육을 늘리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 상해 위험이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신체의 어떤 관절을 움직여서 일부러 어쨌든 동적인 형태를 취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들을 우리가 동적인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탄성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어떤 스트레칭 동작의 마지막 범위에서 일부러 우리가 팅팅 튕겨준다고 표현하잖아요. 탄성을 이용해서 동작의 반동을 주는 어떤 스트레칭 방법들을 우리가 탄성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육과 건에 존재하는 근방추와 골지, 건 기관의 기능을 활용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축시키는 스트레칭 방법을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연성 운동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탄성 스트레칭,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에 대한 유연성 운동 형태 총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유연성 운동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하냐. 보통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네 가지 스타일 중에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의 어떤 운동 방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운동의 강도는 운동 자각도 12에서 13 정도, 그다음에 8에서 12회 정도의 세트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운동 시간은 30에서 60초 정도 실시를 하고요. 운동의 빈도는 그러니까 일주 안에 2회에서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형성 운동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상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이 평형성 운동을 노인 어떤 분들한테 계속 처치를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운동의 형태 같은 경우는 일렬로 걷기나 옆으로 걷기나 짐볼에 앉거나 자기 체중을 이용한 한 발 들기, 앉았다 일어서기, 뭐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한 발로 오래 서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의 어떤 평형성 운동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동의 강도 같은 경우는 어떤 세부 지침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주에 최소 60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운동의 빈도 같은 경우는 한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평형성 운동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유연성 운동, 평형성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눈으로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치를 기억을 해두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나중에 합격을 하시는데 큰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운동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운동의 강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운동 강도, 운동하는 동안에 인체에서 특정한 생리적, 대사적 변화가 나타나도록 설정하는 것이 운동 강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보면은 노인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 연령, 능력, 이런 선호도,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심폐, 말 그대로 유산소 능력과 저항성 운동을, 그러니까 골격계를 자극하기 위한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할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운동에 대한 강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떤 운동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강도까지 배워봤고, 다음은 이제 전반적으로 강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적절하게 운동의 강도를 설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눈으로서 보고 힘들어 보인다라고 해서 강도를 낮추거나 안 힘들다고 해서 더 운동에 프레스를 줘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어떤 공식에 의한 기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심박수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워치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쉽게 계산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카르보넨 어떤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심박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 최대 심박수에다가 안정시 심박수를 빼고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어떤 운동 강도의 퍼센테이지를 곱한 다음에 다시 안정시 심박수를 구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목표 심박수를 구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심박수,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본인의 어떤 나이를 빼줘야 하는데, 어떤 값에다 상수 220배에다가 자기의 나이를 빼주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최대 심박수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안정시 심박수, 물론 요즘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이런 안정시 심박수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긴박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측정한 심박수에다가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안정시 심박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안정시 심박수가 65인 70세 노인이 60%의 강도로 운동할 경우 이때 목표 심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최대 심박수를 구해야 하고, 최대 심박수는 220이라는 숫자에다가 자신의 나이를 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20에다가 나이를 빼게 되면은
그 값이 나오게 되고 그 값에다가 다시 안정시 심박수인 65라는 값을 나눠주게 됩니다.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에다가 곱하기 퍼센테이지를 이제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0.6, 60%는 0.6이기 때문에 0.6을 곱하고 다시 안정시 심박수를 곱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목표에 가져야 하는 심박수의 값은 116회, 분당 116회의 어떤 심박수를 목표를 가지고 실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카르보넨 공식을 통한 어떤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한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어떤 운동 자각도 RP를 이용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운동의 어떤 형태에도 그 운동 강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왔을 때 RP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 RP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자고 하면은 운동 자각도라는 것은 심리학자 보그라는 사람이 개발한 어떤 지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당사자가 힘든 운동이라고 느끼는지, 말 그대로 운동을 스스로 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 몇 정도의 어떤 운동 강도를 가지는지 스스로 말하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정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운동 자각도에 의한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보고 스케일 같은 경우는 6에서 20 정도의 어떤 값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거를 또 다시 0에서 10으로 또 보기 편하게 또 나누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점프업의 이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그 스케일의 어떤 운동 자각도 6번, 그러니까 6에서 20 지수가 있고 바로 옆에 심화 포인트에 0에서 10 지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정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보통 이제 160에서 169 되면은 이제 좀 약간 존 5라고 해서 운동이 굉장히 힘든 어떤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내가 RPE 지수가 17이나 18 정도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RPE 지수 6, 7에서는 심박수가 몇이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볍게 한 번씩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다 표를 완벽하게 외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10에서 11 정도, 그러니까 나를 떠올리면서 좀 쉽게 외우실 수 있는 거는 여기다 곱하기 한 10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 하게 되면은 심박수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 심박수 지금 보고 RPE 지수가 10이라고 쳤을 때 심박수 10을 곱하게 되면은 100 정도 되는데, 100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죠. 운동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안하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RPE 지수가 17이에요. 여기다 17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심박수가 몇이 되죠? 대략적으로 170 가까이 이제 뛰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숨이 어떤 거칠어지거나 불편한 상태를 바로 이제 보고 스케일의 어떤 단계 17, 18, 19, 20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RP 지수에다가 곱하기 10 정도를 하고 그 10 정도를 본인한테 그 값을 본인한테 대입해 봤을 때 나는 그 심박수에서 어느 정도의 형태나 어느 정도의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쉽게 이 보고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표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때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보고 스케일의 0에서 10 지수가 좀 나왔는데, 요거는 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제 눈으로서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좀 약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0에서 이제 10, 20이 가장 힘든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17부터가 이제 보통 운동이 가장 힘든 존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한 7 정도가 어떤 힘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을 좀 약간 잘 보셔가지고 보그 스케일이 0에서 20에서 6에서 20에서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0에서 10 정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맷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휴식 상태에서 체중 1kg당 1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산소의 양을 우리가 맷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3.5 ml per min per kg. 다시 말해서 요 말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kg가 1분당 3.5mm의 어떤 산소량을 섭취한다는 것이 바로 1맷에 대한 정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맷은 3.5ml per min
per kg이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몇이 가지는 의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식 상태에서 체주 1kg당 1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산소량을 우리가 1몇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은 1RM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뭐 워낙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좀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확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1RM이라는 것은 1회 한 번 내가 처음 들어올릴 때 말 그대로 들 수 있는, 말 그대로 무게를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최대 중량의 값을 1RM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몸을 풀 때는 내 1RM의 계산을 통해서 어떤 40에서 50%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부하를 줘서 8회에서 10회 정도를 실시해서 증가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게 되면은 운동 강도 보면은 뭐 1RM,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 맷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얘가 어느 정도의 어떤 강도로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이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중강도의 어떤 실체 활동 기준은 3.0에서 6.0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강도의 어떤 신체 활동 기준은 맷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3.0에서 6.0의 값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인의 어떤 유산소 운동 시 안전한 운동 강도 어떤 설정 지표로 활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어떤 유산소 운동의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이런 맷이나 그다음에 운동을 실제로 실시할 때는 RPA적인 측면을 봐서 지금의 상태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서 운동을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운동의 강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이제 운동 시간과 빈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운동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운동 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번에 보면은 운동 시간과 운동 강도는 역의상관관계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운동 시간과 강도는 같이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운동 강도가 높게 되면은 그 강도가 높은 만큼 운동 시간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대로 운동 강도가 낮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1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결국 운동 시간을 노인한테 적용을 했을 때 적절한 강도의 어떤 실제 활동은 한 주에 한 150분 정도를 실시하는 것을 보통 얘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주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이 150분을 나눠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강도를 조금 높인다고 하면은 신체 활동은 한 주에 어떤 75분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유산소 운동은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그러니까 그 10분 아래로 가서는 안 되고 10분 이상 지속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은 보통은 2세에서 3세트가 적당하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운동 시간은 이 정도의 어떤 값을 가진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다음은 이제 운동 빈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운동 빈도는 굉장히 규칙적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한 주에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를 하고, 앞에서 보았던 우리 시간에서 150분에 대한 내용들이었으니까 그거를 잘 분배해서 그 시간 안에 운동을 3에서 5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주 3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다음 근력 운동까지 만약 운동을 실시했다면 48시간의 휴식을 조금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어떤 적은 어떤 휴식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근육의 어떤 손상과 어떤 피로감이 금방 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48시간의 어떤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또 배우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돔스라고 아시죠? 네, 돔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늦게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했을 때 48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평형성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봤지만 한 주에 2, 3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유연성 운동은 동작마다 10에서 30초 동안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3회에서 4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너무 막 무리해서는 안 돼요.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막 주 5일 이상도 물론 능력이 된다면 권장이 되지만 강도를 그 스스로가 조절을 해야 하고 그것을 만약 여러분들 같이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분들이 그 강도와 피로도를 고려해서 운동을 어떤 빈도를 결정하고 앞에서 나왔던 어떤 운동의 어떤 처치,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를 실시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운동 어떤 프로그램의 요소, 그다음에 형태나 강도, 그다음에 시간, 빈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러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어떤 운동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처치시켜야 하는지, 말 그대로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이거 워낙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는 굉장히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쯤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은 특정성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성의 원리라는 것은 운동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신체의 어떤 생리적, 대사적 반응과 적응이 운동 형태와 사용된 근육군의 특정적인 의미를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뭐 팔근육 운동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등이 커지는 건 아니다. 항상 내가 팔근육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팔근육이 커진다는 것이 바로 특정성의 원리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과부하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과부하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내가 신체적인 능력들이 더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리적인 시스템보다 더 많은 어떤 부하를 어떤 제공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극을 줘야 하지만 그런 어떤 신체적인 능력들이 증가된다는 것이 과부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부하 같은 경우는 유산소성 운동의 빈도, 강도 또는 지속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유산소성에서는 이렇게 해당이 되고 반대로 이제 뭐 저항성 운동 같은 경우는 무게를 더 올리거나 뭐 다음에 횟수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세트 횟수를 늘리거나 마찬가지로 평형성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도 유연성 운동들도 이런 어떤 과부하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체 능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전의 어떤 신체적인 시스템보다는 더 많은 어떤 부하를 줬을 때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더 신체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바로 과부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 점진성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점진성의 원리라는 것은 운동을 효과적으로 어떤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의 강도, 운동량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앞에 보았던 어떤 과부하의 원리와 비슷해요. 과부하 원리도 약간 내가 이전에 했던 무게보다 또는 이전에 했던 운동 강도보다 더 어떤 운동의 어떤 그러니까 운동의 어떤 강도를 좀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부하를 좋아한다는 것이 과부하의 원리였다면 점진성의 원리도 내가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계속 강도나 어떤 부분이 어떤 운동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개별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별성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트레이닝 자극에 대한 각 개인의 어떤 반응은 어떻게 된다? 다양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연령, 초기, 체력 수준,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적이나 어떤 전반적인 체력 수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서 내가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개별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어떤 특정, 요구, 흥미, 노력 등을 고려하면서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하시다 보면 노인분들은 어떤 부상이나 또는 어떤 질병을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그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동작들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선호도 그다음에 필수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개별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보면은 특수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수성의 원리라는 것은 스포츠 종목 및 개인의 특성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트레이닝을 적용할 경우 어떤 근육,
동작, 부위 형태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 더 효과적으로 적응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특수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번에 보면은 이제 가역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역성의 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 운동을 중지하거나 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말 그대로 더 이상의 어떤 점진성이나 과부하의 원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운동 능력이 어떻게 된다? 빠르게 감소되는 것이 바로 가역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머슬 메모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을 그만뒀다가 내가 다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능력치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 또 가역성의 원리에 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였고요. 다음에 어떤 심리적으로 운동의 어떤 참여를 위한 어떤 동기 유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동기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때 얘가 어떤 이론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떤 시험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기출의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행동 변화 이론입니다. 행동 변화 이론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에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 변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행동주의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인간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를 촉진하는 자극이나 강화를 정밀하게 계약한 결과로 습득한 지식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이론이 바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게 되고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빨리 판단을 하시고 얘는 지금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머릿속에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보게 되면은 건강 신념 모형이 있죠. 결국 신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우선순위를 건강으로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것인지, 또 예측하기 위해 지각된 개연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행동의 계기, 자기 효능감의 어떤 6가지 요소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6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있다는 것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신념이라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건강을 1순위로 준다는 것이 바로 건강신념 인용의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범이론적 모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범이론적 모형이라는 것은 행동 변화에 대한 일반적이고 어떤 광범위한 어떤 이론적 모델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건강 행동에 대한 어떤 개입의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을 어떤 지도하기 위한 전략 또는 변화 과정을 제공하는 통합요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이론적 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전 단계라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계획 단계라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내가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느끼는 단계가 바로 계획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준비 단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알아보는 거죠. 내가 어디가 좀 싸고 어디가 나의 부분들이랑 맞겠다. 또는 어느 트레이너가 나와 어떤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좀 문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이 바로 준비 단계. 그래서 변화하겠다는 어떤 동기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행동에 대한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단계를 스스로 실천함으로 해가지고 행동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가 행동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지 단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상황, 내가 지금 행동한 단계를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변화를 통해 얻게 된 환경,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가는 또 단계를 우리가 또 유지 단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보게 되면은 합리적 행위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리적 행위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신중히 스스로 고려한 다음에 비로소 행동한다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어떤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스스로의 계획과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합리적 행위 이론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5번에 보면은 행동 변화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행동 변화 단계 이론은 신체 활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다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효능감이 있게 되면은 건강 행동으로서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자기 효능감, 의사결정 균형, 변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지론, 6번의 인지론에 대해서 상호결정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간의 어떤 행동은 개인의 어떤 내적인 요인과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특성과 신념과 태도와 행동 요인, 운동 반응, 정서적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환경 요인, 어떤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가족과 친구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바로 사회인지 이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에 보게 되면은 계획된 행동 이론이 있는데, 어떤 자신의 어떤 신념과 행동을 연결하는 이론이고, 행동에 대한 어떤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영향을 미쳐 행동 변화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어떤 지속성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지속성 이론이라는 것은 개인이 성인이 되면서 습격한 인격 성향이 다른 형태의 노화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 바로 지속성 이론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반두라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반두라는 것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반두라의 무엇보다 키워드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 이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반두라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효능감에 대한 내용들 옆에 그 이론과 같이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기 유발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동기 유발과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인 운동의 어떤 동기 유발 요소라는 것은 건강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적 건강, 말 그대로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질병 위험의 어떤 감소, 건강을 증진을 통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기분 상태의 개선, 정신 건강의 향상, 그다음에 사회적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세대 교류관을 촉진시키고 세능 역할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적 건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야죠. 말 그대로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게 구체성과 현실성입니다. 구체성이라는 것은 운동 형태, 시간,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실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현실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 나는 치매를 완치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은 현실성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나는 운동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노화를 늦추겠어, 이런 것은 현실성이 있는 어떤 목표의 설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행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으로 행동 지향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행동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이제 운동 권고 지침 및 운동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어떤 특별한 운동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능 관련성. 여기서 무조건 이 말에 대한 의미는 일상 활동과 유사하게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해야 한다.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 특정성의 원리와 유사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수행되는 동작들을 모방한 기능적 활동에 초점을 둬야 한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 또는 머리 위로 물건을 놓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업과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활동들 간의 연관성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능 관련성 원리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난이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난이도에는 결국 개별성의 원리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능력에 맞는, 개별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난이도에 맞는 운동을 실시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정도로 참가자 고유 능력에 맞게 어떤 충분한 어떤 난이도의 운동을 제공해야 하지만, 참가자의 어떤 부상의 위험이 너무 노출된다 하면은 그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꾸준히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참가자들이 어떤 의료상이나 어떤 건강상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얻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난이도를 좀 더
조절하고 그리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난이도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3번에 수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안전한 수준의 운동 강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신의 능력에 최대한 맞게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무리해가지고 통증이 발생하거나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무리하지 않도록 그것을 좀 야기할 수 있게 어떤 지도를 하는 것이 바로 수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께서 나타나는 어떤 건강 또는 신체 기능의 변동을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참가자들이 특정한 시간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운동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로 어떤 수용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약간 이런 운동 교육의 원리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크게 6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한 번씩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발성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노인 교육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뭔가 이유가 강압적으로 실시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참여의 어떤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의 원리입니다. 어쨌든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동년배의 노인분일 수도 있고 비슷한 나이대일 수도 있지만, 보통 나이가 어린 어떤 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이 교사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보다 더 나타나는 어떤 우월감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경로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다 보면 뭐 반말하시거나 말을 흔히 말해서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 경로의 원리에 어떤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면은 사제 동행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도자와 학습자는 동등한 어떤 관계에서 출발을 해야 하고 교육 활동 전반에서 상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번에 보면 또 생활화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 내용은 어떤 노인의 어떤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개별화의 원리 하나 더 있네요. 개별화의 원리는 노인은 개인마다 지적 능력, 학력, 경험, 건강 상태 등이 차이가 있기에 개인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개별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화의 원리인데, 강의 교육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너무 어떤 전문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단 어떤 강의 중심으로 어떤 교육을 지향을 해서 다양한 어떤 그래서 교육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양화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리클리와 존스의 어떤 SFT 체력 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해서 점프업 EFI로 굉장히 크게 저희가 따로 뺀 한 페이지를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킬리와 존스와의 어떤 고령자를 위한 체력 검사 SFT에 대해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기출의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7가지의 동작들이 있는데, 얘가 어떠한 근육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신체 능력을 보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의자에서 앉아서 섰다 일어섰기 같은 경우는 하체 근력, 덤벨 들기 같은 경우는 상체 근력, 6분간 걷기 같은 경우는 전신 지구력, 2분 제자리 걷기 같은 경우는 전신 지구의 변형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굽히기는 같은 경우는 하체 유연성, 등 뒤에 손잡기 같은 경우는 상체 유연성, 2.44m 왕복 걷기 같은 경우는 민첩성, 동작 평형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게 각자의 목적과 내용, 위험 수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능력치가 이런 식으로 좀 낮게 나왔을 때는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감소됐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양팔을 뭐 가슴 이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섰기 같은 경우는 양팔을 가슴 앞으로 모은 상태로 30초간 의자에 뭐 앉아있다 완전히 일어나서 하는 횟수를 뭐 한다, 뭐 이런 숫자나 동작에 대한 설명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무엇보다도 뭐 그것뿐만 아니고 요 앞에 있는 것들 7개의 종목이 각각 뭘 의미하고 있고 그 의미를 하는 것들이 어떤 신체 능력을 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요 리클리와 존스의 어떤 SFT 신체 기능 체력 검사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클리와 존스에 이어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체력배에게서 제시한 노래원 체력 측정 항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의 건강 체력 같은 경우는 뭐 상대 악력으로 구한다. 그 다음에 근기능 하지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다.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는 6분 걷기나 또는 2분 제자리 걷기 이런 능력들을 측정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운동 체력 같은 경우는 유연성 같은 경우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힌다. 또는 평형성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 3m 표적을 돌아온다. 협응력 같은 경우는 팔자 보행 같은 걸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운동 체력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국민체력백에서 제시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각각의 어떤 심화 포인트의 기능적 팔 뻗기 검사, FRT 그 다음에 SPB라고 해서 각각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어떤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측정을 하고 어떠한 능력들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좀 한 번씩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보는지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노인을 위한 운동 또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어떤 운동 또는 운동에 대한 그의 지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결국 노인들이 왜 운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면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어떤 신체 활동이 어떤 운동의 노인의 어떤 기능상의 어떤 능력과 건강을 향상시키고 독립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노인의 어떤 운동 지침,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다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 번씩 읽어볼게요.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 향상을 위해 어떤 운동 프로그램에서 걷기와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번에 보면은 매일 중간 강도의 운동을 최소 30분 동안 누적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고 평형성과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균형 잡힌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2, 3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4번에 보면은 유산소 운동 시 과부하를 증가시키기 전에 최소 2주의 어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은 저항성 운동 시 부하를 운동 중에 전문가가 세심하게 어떻게 한다? 감독하고 관찰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근육의 어떤 긴장감과 약간의 불편감이 느껴질 정도로 실시를 해야 하고, 평형성 운동 같은 경우는 모든 균형의 이동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65세 노인으로 정의된 어떤 그 나이의 어떤 신체 활동 권장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도 이후로 더 이상 어떤 기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보았던 그 지침의 내용들과 거의 약간 부분들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미국 스포츠 의학회 ACSM이라고 하는데, ACSM에서 제시한 어떤 노인 신체 활동의 권고 지침이 나오게 되고, 각각의 유산소, 그다음에 저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연성 운동에 대해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운동을 어떤 말 그대로 디자인할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프로그램의 요소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게 형태였고, 그 다음에 뭐 강도였고, 그 다음에 시간과 빈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ACSM이라는 미국 스포츠 의학계에서는 노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말을 해드린다고 해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눈으로써 익힌 다음에 학습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어느 정도의 어떤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딱 다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형태에 대한 부분들, 유산소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 좀만 보도록 할게요. 운동에 있어서 뭐 걷기, 수중 운동 등 과도한 정형외과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운동, 그리고 또 체중 부하에 제한이 있는,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대체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내용들 좀 잘 보시고 또 좀 말씀드리면 뭐 그다음에 보그 스케일의 어떤 0에서 10까지 어떤 스케일로 보면은 이런 중강도는 이렇고 고강도는 이렇다라는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 이제 저항 운동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저항 운동 좀 보도록 할게요. 저항 운동이라는 것은 주에 뭐 2일 이상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저항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원RM 내가 최고로 많이 들 수 있는 무게에서 몇 퍼센트로 진행하는지 저강도 같은 경우는 45에서 50% 진행을 하고 중강도 같은 경우는 60에서 80%로 진행하고 만약에 원RM을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어떤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한다. 어떤 보그 스케일에 의해서 이 정도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게 바로 파워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이에요. 파워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저강도에서 주강도로 원RM의 30에서 60%로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근육근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를 실시해서 한 근육이 지치지 않게 8회에서 10회 정도 많게는 3세트, 적게는 1세트 정도 실시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파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약간 손발력을 키우는데 좀 중점을 둬서 단관절과 다관절에 대한 부분들을 한 세트에서 3세트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또 대근육근을 이용하는 어떤 체중 부하나 어떤 유연한 체조, 계단 오르기, 대근육근을 사용하는 어떤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노인분들의 어떤 저항 운동에 ACSM이 제시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는 주 2회 정도 실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본인 스스로가 약간의 어떤 긴장감과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라까지 해주고 이번에 어떤 시험 지문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느껴질까 이런 불편감이 이상으로 느껴질 때까지 뭐 유연성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안 되고 내가 불편함이 살짝 느껴질 때까지만 실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30에서 한 60초 정도 실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을 사용해서 뭐 일반적으로 실시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적 움직임보다는 정적 스트레칭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느린 움직임으로 유연성을 증진, 유지시키는 동작 형태로 정적 스트레칭 기법을 이용하며 각 근육 근육을 위한 지속적인 어떤 말 그대로 근육을 늘리는 신장성 운동을 실시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산소 저항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밑에 보면은 운동 부하 검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봤을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턴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트레드밀 검사를 할 때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된 어떤 측정의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노인분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 말 그대로 프로토콜 트레드밀 검사를 말 그대로 러닝머신 프로그램 검사는 노턴이다라는 것을 이거는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일반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좀 약간 학습을 하시는 것을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되게 길었는데요. 이상으로 어떤 노인체육로 회식 특강 두 번째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